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 후보 지명 일정이 일주일 연기됐습니다. 당초 민주당은 다음 주부터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확정을 위한 화상투표를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민주당 1인자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가 투표를 늦춰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화상투표는 빠르면 8월 1일 시작되는 것으로 미뤄졌습니다. 또 같은 날 민주당의 저명한 인사인 쉬프 의원 또한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했는데요. 민주당 대선 후보가 바뀔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모이는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연준은 현지 시간 17일 공개한 베이지북을 통해 12개 관할 지역 중 5개 지역에서 경제 활동에 변동이 없거나 하락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의 일자리 증가세가 약한 반면 물가 오름세는 완만했고 임금은 대부분 지역에서 다소 완만하거나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간 가운데 일부 지역에선 임금 상승률 둔화가 보고됐다고 전했습니다. 참고로 연준은 경기 및 물가 평가에서 가장 약한 변화로 약간이라는 용어를 다음으로는 완만한과 보통의 탄탄한이라는 단어로 더 강도 높은 변화를 표현합니다. 존 윌리엄스 미국 뉴욕의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윌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3개월간의 물가 상승률 지표는 우리가 찾고 있는 디스인플레이션 추세가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이는 긍정적인 신호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월스트리트 저널은 최근과 같은 인플레이션 둔화 흐름이 지속된다면 이달 말에 열리는 FOMC는 아니더라도 앞으로 몇 달 안에 금리 인하가 개시된다는 것을 시사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한편 크리스토퍼 월러 연방준비제도 이사도 현재 미국 경기가 연착륙 과정에 있는 것 같다며 기준금리 인하가 타당해지는 시점이 가까워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완만한 소비 성장세는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당장은 실업률이 상승할 리스크가 커 보이지만 노동력 수급은 결국 균형을 찾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해선시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려드리는 시간 해선시대 정유현입니다. 어제 미국 시장은 기술주의 낙폭이 컸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반도체 무역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포착이 되면서 관련주의 낙폭이 크게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연준 주요 인사들이 잇따라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했고 또 공개된 베이지북에도 9월 금리 인하에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1시간 전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현재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은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오늘 뉴욕의 3대 지수 혼조세로 출발을 했는데요. 어제 상승을 했던 다우는 하락으로 출발을 했고 또 어제 하락을 했던 나스닥과 S&P는 현재 상승으로 출발한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스닥 전략은 또 어떻게 가지고 가야 할지 오늘 해선시대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시작 전에 주요 경제지표 일정부터 만나보고 오시죠. 해선시대 주요 경제지표 일정입니다. 유럽중앙은행 ECB가 7월의 기준금리를 4.25%로 동결하고 예금금리는 3.75%, 한계대출금리는 4.5%로 유지했습니다. 통화정책보고서에는 물가 압력이 여전히 높고 서비스 물가가 상승하고 있으며 소비자 물가지수가 내년에도 목표치를 웃돌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금리를 동결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요. 지난달 약 2년 만에 통화정책을 변경하며 기준금리를 인하했던 ECB의 이번 결정에 대해 시장은 예상했던 결과라는 반응입니다. 일본 재무성은 지난 6월 무역수지 흑자가 2,240억 엔으로 3개월 만에 흑자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인 2,400억 엔 적자를 크게 상회한 것으로 반도체 등 제조장비 수출이 7개월 연속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인데요. 다만 올해 상반기 무역 수지는 3조 2,345억 엔 적자였습니다. 매주 발표되는 미국의 신규 실업 청구 건수는 24만 3천으로 예측치와 이전치를 상회했고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86만 7천으로 시장 예상보다 높게 집계됐습니다. 필라델피아 연은이 집계한 제조업 활동 지수는 13.9로 예측치와 이전치를 큰 폭으로 상회했습니다.
네, 주요 경제지표 일정 만나보고 오셨고요. 오늘 목요일은 또 어떤 마스터와 함께하는지 먼저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해외 선물계 왕자님, 해왕 마스터 나왔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해왕입니다. 미증시 낙폭, 대폭락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는데 이거 관련해서 좀 자세하게 브리핑 드리고 이번 주 있었던 어떤 통화 정책에 대한 9월 향방 여무 측정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간 동안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주에 나왔던 다양한 이벤트에 대해서 또 해석을 해주신다고 하고요.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전략을 세워야 할지도 알려주실 거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저희 해선시대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너튜브 방송으로 실시간으로 또 방송되고 있는 것도 아시죠? 여러분들 혹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 바로 직접 질문을 하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해선시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선물의 현재 시세와 더불어서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나스닥 선물 차트입니다.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 강화 소식에 어제 나스닥 지수가 2.8%가량 급락했고 나스닥 선물도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9시 30분경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우상향하는 흐름 나타났는데요. 쭉 올라가면서 10시 6분경 2162선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하지만 개장 이후에 차익 실현 물량이 많이 나오면서 10시 54분경 2만 19선까지 또 터치를 하면서 떨어졌는데요. 현재 시점에서는 강보합권인 0.27% 정도 상승한 2만 55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관련해서 이슈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트럼프, 벤스 후보자들이 약달러를 선호한다라는 기사가 되겠습니다. 과거 미국은 1990년대부터 강달러 정책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미 대선에서 강력한 후보로 일컬어지는 트럼프 후보가 최근 엔화와 위안화 약세를 거론하며 달러 강세가 문제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캐터필러와 보잉 등 미국 기업들이 강달러로 인해서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달러 약세를 선호한다라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러닝메이트인 벤스 의원 또한 최근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같은 시각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재무부가 달러를 팔아서 외화를 사거나 연준에 더 많은 달러를 발행하도록 설득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요. 한편 전문가들은 이런 정책의 전환은 국제 상거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약달러 기조와 수입관세 인상 계획 속에서 인플레이션이 재점화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저는 이 강달러 현상을 만든 게 사실 트럼프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인은 약달러를 선호한다라고 발언을 해서 좀 의외였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좀 의아한데 이게 네. 왜냐면은 사실 달러에 대한 어떤 가치를 좀 정하는 게 이제 연준이지 네. 전 트럼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좀 분위기가 웃겨요. 사실. 네네. 저희가 좀 집중해야 될 게 예. 지금 거의 이제 미국 대통령이에요, 트럼프가. 맞아요. 그래 보여요. 지금 거의 이제 발언 하나하나가 네. 그냥 계속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오늘 이슈 내용도 다 살펴보겠지만은 전에 이제 중국 관련해 갖고 이제 중국 쪽에 대한 반도체 수출 규제 이 부분을 트럼프가 입 밖으로 꺼냈어요. 그러더니 시장에 영향이 갔다라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이제 거의 대통령인 분위기죠. 확정적인 분위기인데 근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약달러 관련해서 한다는 거는 크게 집중 안 하셔도 됩니다. 아, 그래요? 어쨌든 통화 정책에 대한 내용이 크게 바뀌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예. 선호한다고 해서 대통령이 약달러를 선호한다고 해갖고 약달러로 가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거는 어떤 연준에 대한 역할이 훨씬 커요, 훨씬.
근데 그렇게- 기사의 내용처럼 이렇게 달러를 팔아서 외화를 사거나 아니면 연준에 뭐 더 많은 달러를 발행하도록 힘을 막 이렇게 좀 가진 않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뭐 지금 좀 최근 들어서 파월한테 조금 제안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너 내 말 들으면은 임기 보장해줄게. 너 임기 역시 미국은 세요. 네. 대놓고 얘기를 해요. 너 나만 따라와. 음, 그러면 내가 너 임기 보장해줘. 음, 좀 그런 분위기로 가는데 원래 이제 트럼프랑 파월이 좀 앙숙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앙숙이기 때문에 뭐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데 뭐 중요한 거는 이제 트럼프 진영에서 뭐 약달러 선호한다고 해갖고 약달러로 가지는 않습니다. 어, 이런 거는 크게 그리고 인플레 재점화 우려 지금 인플레 이제 낮아지기 시작했는데 벌써 재점화 우려를 하고 있다. 아이러니하죠. 예. 뭐 아시겠지만은 지금 최근 2주 사이에 네. 이제 금리 인하가 9월로 확정이 됐어요. 네. 예.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네, 있는 것 같아요. 기정사실화됐어요. 네. 근데 인플레에 대한 이제 좀 영향이 없을 거예요. 네. 오히려 물가 지표에 부분이 이제 통화 정책을 바꾸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좀 판단을 더 확정적으로 좀 지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뭘 해야 할까요? 지금은 단순히 이제 시장 유동성 언제 끝나나 뭐 그것만 좀 측정하는 기간일 것 같아요. 그것만 좀 보면 있으면 될 것 같고 뭐 앞으로 계속해서 CPI 발표 뜨겠지만은 당일 거래량이 좀 증폭되는 상황이다. 이 점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이슈는 크게 집중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트럼프가 뭐 약달러를 선호하든 크게 뭐 영향은 없을 것 같다. 이 달러를 움직이는 건 연준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셨고요. 또 인플레이션 재점화 우려도 너무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까지 덧붙였는데요. 그러면 또 우리는 어디에 집중을 해야 할지 계속해서 조금 이따가 이야기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또 두 번째 이슈를 준비를 했는데요. 두 번째 이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중소형주 급등세 얼마나 오래 갈까라는 기사가 되겠는데요. 어제 미국 시장이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으면서 쉬어가긴 했습니다만 최근 러셀 2000 지수가 급등을 하는 등 이 대형주에서 중소형주로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지속성 부분에 있어서는 엇갈린 전망이 현재 나오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소형주 급등세가 최대 40%까지 더 상승할 수 있다고 긍정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긍정론을 펼치는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소형주는 현재 저평가되어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부정론을 펼치는 전문가에 따르면 주식시장의 성과를 좌우하는 건 가장 큰 게 바로 수익인데 이 수익 성장률 측면에서 소형주가 대형주를 추월할 만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마스터님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최근에 중소형주가 이렇게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대형주에서 중소형주 쪽으로 넘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지속이 될 것인지 마스터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 지속 안 된다고 봐요. 아, 그래요? 이거 단순히 이제 시장 조정 올 때 좀 수급 변동? 지금 우리나라도 아실 거예요. 국내 이제 주식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지금 국내장이 천하제일 단타대회라고 저는 좀 칭하거든요. 섹터가 계속 바뀌어요. 돈은 어차피 주식에 머무는 돈은 이제 정해져 있어요. 네. 여러분들. 그럼 이게 어떤 이슈에 따라 섹터 변동이 드러나는데 지금 같은 어떤 이제 전일 같은 경우는 이제 트럼프 중국 관련해서 반도체 규제 발언이죠. 네, 대만 관련해 갖고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잭슨왕 이제 일부인데 극히 일부인데 좀 타이밍이 안 맞긴 했어요. 이제 주식 매각을 일부 처리했어요. 엄청 일부예요. 근데 그건 이미 몇 달 전부터 얘기를 했었던 거기 때문에 저는 시장 영향이 안 간다고 보고 있는데 시장은 그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이게 중첩적으로 겹쳐서 시장이 낙폭을 더 확대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이런 기간이 조정이 들어왔을 때 최근 이제 테크 섹터에서 이제 다른 중소형주로 수급 변동은 좀 다소 이루어질 수 있어요. 네. 근데 테크 섹터 또 다시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건 시장이 또 상승을 할 때. 근데 어차피 또 시장은 오르겠죠. 언제까지요? 9월 이후 10월까지 일단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면은 단순 조정 기간 때 그냥 수급 변동이 좀 다소 드러났다. 이 정도만 판단하시고, 앵커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후자에 저는 굉장히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네. 어쨌든 기업의 주가라는 거는 수익. 그죠. 이제 네. 성장성, 어. 성장성이라고 하죠. 성장성이 계속적으로 도모가 돼야 돼요. 근데 중소형주 sek터 예를 들면은 뭐 오늘 좀 많이 오른 게 은행주 뭐 이런 네. 관련 있잖아요. 실적이랑 또 네. 관련해서. 네. 근데 성장성은 없어요. 음. 제한적이죠,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크게 뭐 신경 쓸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다시 테크로 갈 거다. 네. 좀 잠깐 네네네. 이번 주만 잠깐 나왔던 얘기니까 네. 크게 뭐 앞으로 중소형주 이쪽에 집중을 해야겠다 이런 부분은 저는 안 맞는다고 보고 있어요. 다시 테크로 좀 집중합시다. 오히려 기회예요. 눌렸을 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더 편해요. 이상입니다. 그런데 왓슨이 지금 테크로 집중하자라는 거는 주식은 아닌 거죠? 주식 포함이죠. 뭐. 주식 포함이에요? 네. 예전에 신규 진입은 지금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서. 조정 오면 이제 쉽죠. 조정 그래요? 오면. 네. 오늘 그 부분은 좀 이따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네. 참고를 이따가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또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또 미국 주식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 또 관련해서 오늘 여러 가지 전략을 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좀 일단은 나스닥 선물 전략부터 들어보고 또 주식에 대한 견해까지 들어볼까 하는데요. 자, 우리 왓서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네,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시점에 진입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일단 차트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가설을 꺼내야 돼요. 여러분들 그 실제로 트레이더들이 그 가설 이론을 많이 꺼내요. 네. 가설. 그러니까 가정을 짓는 거죠. 네. 지금 시장 상황이 이렇게 변질이 된다면 나는 이렇게 대응을 할 거야 하고서 미리 준비를 하는 거예요. 가설이라는 거. 근데 지금 일단은 전일 오늘이죠. 예. 이제 아까 있었던 금일 새벽 시장에 있었던 저점이 지금 최저점으로 좀 자리 잡힐 가능성은 일단 열려요. 네. 네. 네, 보이시죠? 이 구간이에요. 이 구간이 저점으로 자리 잡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우리는 언제 매수를 합니까? 라고 보셨을 때 자리값을 볼게요. 자, 여기서 다른 사례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 이 두 가지 제가 항상 얘기를 하죠. 이 저점에서 내려왔을 때 다시 이 두 방향성이 도모되는 구간 있죠. 이게 나오면은 그냥 바로 매수 눌러야 돼요. 그때 자리값 이거 지정가 이런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이 바가 표시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바로 매수 사인 들어가야 돼요.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에요. 매수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은 금일 있었던 새벽장에 있었던 저점이 최저점으로 자리 잡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이거 지금 선물 단타 개념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타. 뭐 좀 길게 가져가면 하루 이틀 더 들어갈 수도 있어요. 스윙 이상으로. 근데 중요한 거는 기준선하고 전환선 방향이 한번 바뀔 겁니다. 이때 대응하세요. 이때. 우상향 모멘텀으로 기준선 일목균형상 기준선 전환선이라고 했어요. 이 두 개 트는 순간 이제 추세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려할 사항은 이거예요. 만약에 기준선 전환선이 우방향으로 틀지 못했다. 그리고 밑에 이탈이 들어갔다라는 가정이 놓일 시 이때는 뭘 확인해야 되냐면 주봉 위치 값상 어디까지 눌릴 수 있어요? 19,000까지 밀릴 수 있어요. 19,000. 네. 2만도 이탈할 수 있다는 거네요. 네. 쉽게 이탈할 거예요, 아마. 그러면은 만약에 19,000 초반 랠리까지 온다면은 미국 주식은 들어갈 수 있는 구간에 성립이 돼요. 이 자리가 이제 주식 매집이 가능한 구간. 예. 네. 그러면은 지금 자리에서 매집 가능한 거예요? 네, 안 돼요. 안 됩니다.
예, 지금 완전히 선물 단타구간이에요, 아직까지. 예. 저는 개인적으로 가능성이 엔비디아 기준으로는 200달러까지는 보고 있어요. 최고. 아직 많이 넓혀져 있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트레이딩 관점이 아직은 성립이 안 돼요. 아직은 성립이 안 되는데 네. 만약에 우상향 모멘텀 이 두 개 틀면은 바로 매수 들어가셔도 괜찮아요. 이게 저점으로 자리 잡혔다는 거예요. 확정적으로. 예, 그때부터예요. 지금 보면 되지 않나요? 예, 지금은 좀 레버리지가 따라와요. 좀 위험이 좀 따라와요. 대신 장점은 뭐냐면 손절이 좀 극한적으로 짧은 구간이에요. 여기서 이제 장기 하루 이틀 2, 3일 가져가는 포지션 구축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최저점으로 포인트가 잡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전일 저점 이탈 나오면 바로 손절 쳐야 돼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해하시겠죠?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리고 시장 얘기 잠깐만 차트 보면서 좀 꺼내도록 할게요. 예. 네. 우리가 지금 화면 잠깐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금리가 9월에 내려가는 게 확정이죠. 네, 뭐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시작은. 네. 확정이에요. 이 네. 정도는. 제가 7월에는 거의 마무리가 될 거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게 연타로 이제 트럼프 후보 이제 피격 사건도 드러났었고 뭐 바이든 연설도 사실 이제 좀 트리거가 그때부터 된 것 같아요. 토론이요? 네, 토론 때부터. 저도 봤는데 너무 심해요. 지금 사실상 왜 트럼프가 확정이냐라고 했을 때 지금 이제 대선 주자 바꾸기 굉장히 힘들어요. 오히려 바꿔도 그래서 이제 기정화 사실이 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각 CEO들이 이제 트위터를 날리기 시작을 해요. 나는 트럼프를 응원합니다. 네, 그래서 뭐 제프 베조스도 그렇고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네. 네. 줄 서야죠. 어, 어떡하겠어요. 네, 살아남으려면 줄 서야죠. 트럼프가 너무 이제 변수가 많은 인물이기 때문에 뭐 이제 너무 극단적으로 나뉘어요. 자기 사람 아니면 적 이런 식으로. 근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우리가 시장을 보는 입장에서 대선 전에 금리 인하 확정됐다라고 가능성이 여는데 이렇게 되면은 저는 확정적으로 좀 얘기를 드릴게요. 10월 말까지죠. 네. 말까지 시장은 상승합니다. 10월 말까지. 대선 전까지네요. 네, 딱? 대선 전까지. 네. 대선 전에는 포지션 정리를 다 해야 될 거예요, 아마. 아, 근데 대선 이후에도 시장이 오를 가능성은 있어요. 네. 근데 그때부터는 이제 미련을 가지면 안 돼요. 저는 이번 3분기 때 광기가 한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광기가 뭐예요? 미친 듯이 상승하는 거예요. 네. 와 소리 나오는 정도에 대한 상승분이 이끌어져야 돼요. 제가 보고 있는 게 나스닥 기준으로 23,000포인트는 쉽게 넘어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러면 앞으로 미증시가 어디서 지지를 받냐라고 가정을 짓는다면은 최저점은 주봉상 기준선 위치값이에요. 주식을 매집할 거면 이때 보시라. 이때 주봉입니다. 주봉. 여러분 일봉 아니에요. 확인하세요. 주봉상 기준선 위치값 보면은 현재 뭐 이거 계속 변동은 되겠죠. 한 주마다. 근데 19,050포인트로 잡혀 있네요. 여기가 지지받을 가능성이 일단 제일 높아요. 여기 오면은 테크주가 저점일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테크주가. 아시겠죠? 테크주. 지금 사실 이제 미 증시는 테크주예요. 네. 다른 거 없어요. AI, 반도체. 끝. 그 어떤 그 섹터가 무너지면 미 증시는 없다. 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좋아요. 미 증시는 없다. 미국은 없다. 이렇게 판단해도 괜찮죠. 그만큼 영향력이 크니까요. 그죠? 그죠. 네. 기술과 이제 어떤 혁신에 대한 집약체인데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물타기를 한다든가 추가적으로 수익을 내신 분들 물타기를 하시더라도 어제 눌렸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야겠다 이 생각보다는 더 추가적으로 눌림장이 한번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이게 자꾸 여론에서 무슨 대폭락이다 이러는데 이게 어떻게 대폭락이에요, 여러분들? 그간 너무 많이 올랐는데.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여론 보면은 나 진짜 어떻게 말을 저렇게 하지? 그냥 조정 좋다 이렇게 할 수 있지. 근데 우리 이제 트레이더들이 이제 시장의 참여자들이 그게 있어요. 손실에 더 민감해요. 네. 수익보다는 심리적으로 어쩔 수가 없어요. 손실에 더 민감해요. 그러면서 어떤 투자를 진행을 할 때 좀 손실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요. 수익을 낼 것만 생각하고. 네, 제가 고민을 정말 많이 했는데 네.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좀 많이 공감하실 수 있어요. 실제로 성공한 트레이더들의 공통된 특징은 손실을 좀 최소화하는 전략을 굉장히 꺼내요. 손실 최소화. 그러니까 수익에 대한 극대화 전략을 절대 꺼내질 않아요. 손실을 어떻게 하면 만약에 두 가지 방안이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는 이제 수익 예를 들면은 호모셔라고 있는데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 옵션을 매도를 걸진 않았어요. 풋옵션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무너질 걸 알면서도 오히려. 근데 왜 그러한 행동을 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만약에 예상이 틀렸다면 저한테 오는 손실 자체가 너무 극대화된다. 네. 나는 예상은 했지만 예. 그 후회는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뭐에 투자했습니까? 그러니까 변동성 지표에 대해서 투자를 했다. 네네. 그럼 무슨 뜻이냐? 시장이 무너질 때 큰 변동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변동이 안 드러나면은 자기한테는 손실이거든요. 근데 안 드러났을 때도 손실 자체가 나오는 게 최소량이고 변동이 크게 일어났을 때 수익이 조금 다소 많이 날 수 있는 상황으로 연출을 했어요. 그럼 두 가지 선택 중에 나는 시장이 무너질 거야 라고 했는데 풋옵션을 지지는 않고 오히려 변동성 지표에 투자를 했다 라고 한 거는 나는 다음 기회가 오더라도 이거에 할 거예요. 왜냐? 저는 계속 시장을 트레이딩 해야 되니까요. 그러면은 한 번의 실수가 모든 걸 엎어버린 상황을 연출하게 만들지 않게 습관을 들여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선물 트레이딩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많이 봐온 어떤 이제 사람들, 선물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손실에 엄청 민감해요. 네. 근데 손실을 최소화하는 전략은 선택하지 않아요. 나는 민감하지만 손실에 대해서는 민감해요. 오히려 수익이 날 때 기쁜 것보다 손실이 났을 때 슬픔이 훨씬 커요. 그렇지만 나는 어떤 트레이딩 기법에 있어서 수익 극대화하는 걸 고를 거야. 이게 대다수예요. 뭐 코인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트레이딩으로 좀 돈을 많이 벌길 원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해요. 누군가 이제 한 번의 트레이딩으로 운이 좋게 예. 수익이 탕 벌었어요. 저는 그 돈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 조만간 다 날릴 거니까. 근데 꾸준히 학습해 온 사람이 이제 누적으로 그래프 쌓고 손실 최소화하는 전략으로 계속 이제 자기에 대한 어떤 계좌 상황의 우상의 모멘텀을 만드는 사람은 실패하기가 힘들어요. 그런 트레이더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이제 선물을 트레이딩할 때 매수를 보냐 매도를 보냐 이 방향성 측정하는 건 당연하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어디 진입을 하냐라고 가정을 짓는 건 손실을 좀 최소화하는 전략에 대한 대응이라고 보고 있어요. 좀 굉장히 말이 추상적이긴 하죠. 왜냐면 우리 같은 경우 이제 기법 같은 거를 이제 많이 활용하고 이제 차트 보는 이유가 뭐예요? 어디서 진입하려고 보는 거잖아요. 어디서 진입하려고. 네.
그런 부분만 좀 여러분들이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계속적으로 트레이딩을 할 건데 네. 시장이 절대 쉽지가 않아요. 네,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네. 앞으로 뭐 이제 10월 말까지는 제가 계속 변동이 없어요. 저는 이거예요. 네. 이거 아니면은 관망입니다. 이거 아니면 이거는 좀 당분간 없애줘도 돼요. 저한테. 근데 그리고 나서 저는 여기서 10월, 11월 정도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 예상치로는 11월쯤에 여기서 국내 주식 포함해서 다 현금화라고 좀 말씀드릴 것 같아요. 그때 시장 상황에 따라. 네. 그때 얘기를 확실하게 드리도록 할게요. 이 자리에서. 아시겠죠? 근데 그것만 좀 마스터님, 참고하세요. 네, 저 너무 궁금한 게 19,050포인트가 가면 이제 주식 매수해도 된다라고 지금 하셨잖아요. 네. 그럼 어떤 주식을 매수해야 할지 이 테크밖에 부분. 없어요. 테크 중에서 그간 많이 얘기하셨던 게 인텔 보신다고 하셨고. 인텔은 안 봐요. 이제 아니세요? 아니야, 네네네. 인텔은 사업성 변화가 드러났을 때. 지금 왜냐면 GPU, CPU 둘 다 밀렸어요. 네. 인텔이. 그러니까 주가가 오히려 이제 엔비디아 대비 못 올라가잖아요. 근데 제일 뭔가 사업성 변화를 추후에 이루기 좋은 회사예요. 시드가 있으니까. 네. 그게 나타나면. 지금 사면 큰일 나요. 진짜. 지금은 안 돼요. 지금 혹시 관심 가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하면 안 돼요. 지금은. 어. 근데 그걸 규시를 해야 돼요. 인텔을. 얘 뭐 준비하고 있을까? 뭐 할까? 예? 왜냐면 AI를 한다고 해서 언젠가는 엔비디아만 독점을 할 수는 없을 거예요. 분명히. 그죠? 네. 그러면은 뭐 AMD라든가 인텔이라든가 따라 붙겠죠. 기술 투자라든가 이거 혁신을 통해 갖고. 그럼 얘네가 어떤 변화를 하냐 이걸 보고 판단을 해야겠죠. 네. 원래는 이제 엔비디아랑 인텔이랑 똑같은 회사였어요. 냉정하게. 근데 완전히 이제 칩 독점으로 가버리니까 완전히 인텔이 이제 말리는 구조인데, 근데 어떤 사업성적인 뭐가 혁신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는 회사예요. 그게 드러나면 그때 인텔 사도 돼요. 왜냐면 굉장히 저평가돼 있으니까. 네. 지금은 아직은 지금 절대 사면 안 돼요. 그러면은 뭐 애플이나 MS 볼까요? 지금 뭐 퀄컴, 엔비디아 이런 거 보면 돼요. 퀄컴이나 엔비디아. 네, 아직 오를 힘이 많이 남아 있어요. 굉장히.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파생 상품 중에 ETF 있잖아요. 네. 네. 기술주 ETF. 네. 네. 뭐 저번에 뭐 우리 노란톡방에서는 좀 참여하시는 분이 몇 명 있어요. 이제 SOXL 뭐 이런 거 뭐 다소 생소하죠. 이제 레버리지 활용하는 ETF 상품인데 네. 이 테크주 위주에 대한 어떤 시장을 평균치를 내서 거기에서 이제 레버리지를 3배를 붙여요. 뭐 수익 3배, 손실 3배 이런 식으로 구조화 시키는 거겠죠. 근데 2배 상품도 있고 3배 상품도 있는데 이런 거 사도 괜찮아요. 어차피 우리가 이제 주식으로 배당받을 목적으로 이게 가져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 뭐 한 길어야지 이제 내가 봤을 때 3분기, 3개월, 4개월 이 정도 투자를 하는데 네. 그런 상품에 이제 투자해도 괜찮겠죠.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주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네. 근데 19,000원 오면 그때 하세요. 그때.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또 종목들을 다음 주에 살펴주신다고 하니까요. 다음 주도 저희 해선시대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질문을 올려주신 분이 있다고 해요. 네, 지금 한국 주식 반도체 어떤 영향이 있을 것 같냐라는 질문을 올려주셨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도 그렇고 바이든 대통령도 지금 반도체 관련해서 지금 무역 규제를 강화하겠다라고 발언을 한 상태고 반도체주가 많이 빠졌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시장에도 영향이 있는 것 같은데 향후에는 혹시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게 나쁘게 보지 않아요. 지금 사실 네. 우리나라 반도체밖에 없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반도체밖에 없어요. 네. 일단은 국내 선물 차트 한번 보고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예. 제가 지금 3천까지는 일단 보고 있다고 항상 여기서는 얘기를 해요. 네. 시장은 계속 올라갈 거예요. 어차피 미증시 올라가니까. 근데 제가 올해 초에 이 얘기를 했어요. 미증시는 지금 뭐 작년부터 마찬가지죠. 작년부터 마찬가지인데 이게 박스피라고 하죠.
네. 랠리. 이게 이제 미국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미국 차트. 나스닥 기준을 좀 보도록 할게요. 네. 나스닥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은 자, 일봉입니다. 한 해 동안 좀 변화를 좀 측정을 해볼게요. 사실 이거 추세죠. 이걸 추세장이라고 하잖아요. 추세장. 그죠? 굉장히 이제 안전하면서도 계속적으로 상승세 오르잖아요. 지금 여러분 딱 2배 올랐어요. 2년 동안. 주가가. 딱 2배. 와. 대단한 거예요. 예. 자, 이제 국내 선물 차트 한번 볼게요. 2년 동안 변화 흐름을 한번 보죠. 만약에 같은 위치 값이라고 정해서 봤다면은 만약에 미국 주식이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2023년도에 300포인트라면 지금 600포인트가 돼야 정상이겠죠. 근데 이거 차트 왜 이럴까요? 이거 얘는 이거 올라간다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이걸 박스피라고 표현을 하죠. 박스피인데 우상향 모멘텀에 대한 박스 랠리만 이어지는 게 제가 반복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철저한 외인 시장이에요. 외인 돈이 안 들어오면 주식시장이 살 수가 없어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이런 시장이 도래할 거를 저는 23년부터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만약 하실 거면은 그냥 미국 주식 하셔라. 23년도부터. 뭐 한다고? 왜냐면은 여기 계시는 시청자분들이 사실 이제 제일 안 좋은 버릇이 뭐냐면 손실 나면 쥐고 있어. 저도 그래요. 손절은 못 하겠더라고요. 네. 힘들죠. 네. 내 돈 날아가는 것 같으니까. 네. 근데 이 주식에 대한 가치는 그대로니까. 네. 그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럼 기왕이면은 오래 쥐고 있을 거면 네. 미국 주식을 쥐고 있어라 라는 취지로 저는 얘기를 했어요. 왜냐? 맨 처음에 내가 국내 장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해서 가정을 질 때는 뭘 가장 먼저 봐야 되냐면 전 세계에 대한 유동성을 먼저 봐야겠죠. 금융이라는 시장에 돈이 앞으로 얼마나 들어올지 전 세계적으로. 그럼 미증시 기준으로 보면 되겠죠. 자, 두 번째, 우리나라에 대한 상황을 봐야겠죠. 과연 미국 대비해서 우리나라에 대한 상황은 어떤 매크로 환경이 구성이 되어 있을까? 그러면은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나는 국내 증시를 할 거야. 미국 증시를 할 거야. 아니야, 나는 파생으로 좀 시도를 해봐야겠어. 이번엔 환율을 좀 도전을 해봐야겠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은 만약 나는 미국 달러를 갖고 있다면은 지금 원화로 바꿔놔야지 하는 시기가 지금 시기겠죠. 네. 예, 지금 왜냐면은 이제 환율이 높으니까 네. 원 달러가. 그러니까 이런 판단을 내려야 돼요. 단순히 나는 이제 시장이 매크로 환경이 어떻든 말든 나는 야, 오늘 뭐가 떴는데? 야, 저기 뭐가 떴어. 이 섹터 지금 뭐가 좋아. 이거보다 선제적으로 여기로 앞으로 시장이 이끌 수 있는 자금에 대한 유동성이 되는지를 판단을 해야 돼요. 이게 거시 환경이에요. 네. 그럼 지금 시장이 왜 이래요? 미증시는 막 신고가 옛날부터 갱신했어요. 계속 깨고 올라가. 예? 또 깰 거예요. 근데 코스피는 안 되잖아. 외인 돈이 안 들어와서요. 외인 돈이 왜 안 들어와요? 먹거리가 아니거든요. 외인 돈이 들어오려면 금리만 높으면 돼요. 미국보다. 무슨 금리예요? 기준금리요. 아니면은 채권금리. 왜냐면은 그 하루라고 하죠. 콜금리라고 해갖고 그 자금이 상당히 커요. 그게 유동성을 만들어요. 진짜 이거 공부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좀 다소 어렵지만은 우리가 그 머니마켓 펀드 시장이라고 하잖아요. 예. 이게 단기 채권 시장이거든요. 이게 시장을 유동성을 이끌어내요. 이 하루짜리가. 이거 막히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시장 폭락해요, 여러분들. 실제가 어디 있어요? 머니마켓 펀드 시장에서 돈 빠져나갈 때가 이때잖아요. 근데 우린 이거 모른다. 왜 모를까?
글쎄요. 아, 맨날 이제 주식 공부, 국내 서적만 보면서 차트 공부만 하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진짜로요. 여러분 저는 저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책을 읽을 때 여러분 국내 서적을 읽지 마세요. 진짜 안 좋아요. 농담이 아니라. 영어로 된 해외 서적을. 다 번역돼서 나오잖아요. 요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네네네. 누가 영어로 읽어요? 네네. 진짜 왜냐면은 이 시장에 대한 기본적인 펀더멘탈과 구조가 너무 잘 담겨 있어요. 디테일하게. 근데 저는 국내 서적 보면서 그 감동을 못 느껴요, 솔직히. 너무 뻔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이렇게 써놔요, 일단. 인터넷 어디서든 볼 법한 거 짜집기를 해서. 아깝다는 거죠, 아쉽다는 거, 그런 게. 그래서 제가 서적을 추천드렸습니다. 근데 이런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면 지금 시장이 앞으로 뭐 계속 오를 거예요. 이제 시장 참여자들도 인정했을 거예요. 올해 막 지나가고 막 하니까 이게 그냥 단타 대회구나. 인정해야죠. 에? 언제까지요? 미국 금리가 역전될 때까지. 다시 재역전이 들을 때까지. 네. 이게 이 차트랑 여러분들 이거 봐요, 이거. 이 차트랑 뭐가 이렇게 차이가 나요? 이거 뻔히 보이는 차트잖아요. 저는 근데 이거를 힌트를 어디서 얻었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 시청자분들? 어디서요? 여기서요, 여기서. 2018년도. 이때 금리 역전됐었거든요. 네. 이때는 미증시 오르지도 않았어요. 그럼 이렇게 돼요. 제가 여기 있었거든요, 이 자리에. 2018년도에. 계속 시장 떨어진다고 얘기했어요, 이때는. 근데 저는 이 메모리즘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펼쳐지면 앞으로 이런 과정을 겪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구나. 네. 메모리즘 있잖아요. 근데 미증시가 과하게 올라가니까 일부 자금 자체는 코스피로 이제 외인 자금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상승은 가는데 그런 탄력적인 엄청 급진적인 상승은 굉장히 힘든 장이에요. 이런 장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장 때는 진짜 단타 최고예요. 자금 이동이요, 수급 이동이요, 이제 주마다 탁탁탁탁 바뀌어요. 시나리오가 정해져 있어. 그거 딱 눈치채는 사람이 이제 단기 수익을 잘 내는 거죠. 뭐 서울경제에서도 이제 단타 잘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근데 이해를 하셔라 이거예요. 왜 이럴까? 그러면 맨 처음 질문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질문 한번 다시 주시겠어요? 네. 지금 무역 규제가 점차적으로 강화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네. 우리 시장의 반도체 영향 어떠할지. 네, 저는 크게 없다고 봅니다. 왜냐, 어차피 또 테크주 올리면은 반도체 주 오르러 갈 거예요. 네. 네. 영향 없다고 봐요. 어제 말한 발언은 사실 세요. 근데 그거 대만한테 경고한 거잖아요. 네. 우리나라한테 한 게 아니잖아요. 그건 그렇죠. 네. 근데 우리나라 왜 떨어져요? 미국 주식 떨어졌으니까. 단순한 논리예요. 진짜로. 네. 아니 대만 땡큐 아니에요? 사실? 대만 회사 공격했는데 네. 우리나라는 땡큐잖아요. 경쟁사인데. 아니에요? 근데 왜 떨어져요? 논리 안 맞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건 뭐예요? 그냥 미국 주식 테크주 조정 들어와서 우리나라 반도체 대장이니까 여기서 조정 들어왔구나. 올해 10만 전자 가능성 있다고는 봐요. 10만 전자. 엔비디아 승인 나면요? 아니면 그게 아니더라도? 네, 아니더라도. 어차피 시장 올릴 때 그 코스피는요 굉장히 단순해요. 이제 대장주만 그 3정 가면은 코스피 올라요. 네, 3정 가면 뭐 미국에 엔비디아가 있으면 뭐 우리나라에는 뭐 3전이잖아요. 예. 근데 지금 3전은 앞으로 뭐 이제 반도체 그거긴 하지만 미국 주식이 계속 상승하냐의 여부에 따라 달려 있는 거지. 뭐 반도체 뭐 이제 트럼프가 무슨 발언을 했고 뭔 발언했고 이 여부에 대한 부분은 전 약하다고 봐요. 그것만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10만 전자가 가능해 보인다라고 얘기하셨으니까 지금 시점에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둘 중에 하나 고른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인가요? 삼성이 낫죠. 네, 삼성이 근데 저는 만약 개인적으로 하면 두 개 다 안 해요.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안 해요, 두 개 다. 아. 네, 저 딴 거 하죠, 차라리. 딴 네. 거 선물이요. 그거 아니요, 선물 말고. 네. 그거는 이제 제가 노란톡에서 얘기 드릴 건데, 근데 저 작가님 무서워 죽겠어요. 말만 하면 저기 자막을 치니까. 네네네. 네. 네. 일단은 노란톡에서 제가 좀 더 다른 타 종목에 대해서는 얘기를 좀 드리는 편으로 가도록 하고. 네네네. 네, 이제 지금은 좀 어떤 반도체 관련해서 국내 주식 투자해 갖고는 수익성을 내기가 힘들어요. 내도 한 10%, 20% 많이 내봐요. 진짜 많이 내봐요. 그 정도만 이제 측정하고 들어가는 거지. 네. 지금은 어떤 투자에 대한 부분으로 좀 적합성은 좀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네. 여러분들한테 좀 참고를 해야 될 거는 지금 이제 노란톡방에서 이제 수익을 나신 분들은 예. 진짜 리얼입니다, 여러분들. 리얼입니다. 다 여기서 샀어요, 여기서. 이런 자리에서. 지금 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근데 우리는 이제 급해, 항상. 여기까지 시장 떨어졌으면 11,000까지 떨어졌으면 시장 앞으로 폭락론자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이제 전혀 어떤 매크로 환경을 전혀 측정하지 않고 네. 폭락에 대해서만 이제 막 떠들어. 지금 다 없어졌잖아요. 아예. 그러니까 그 미국 서적에서도 그 얘기를 해요. 주가에 대한 최고점을 예측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짓은 없다고. 어리석은 짓. 그거는 그 사업에 대한 형태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미래가. 네. 그러면 이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1년 뒤 지금 오늘 날씨가 어떨 것 같습니까? 어떻게 알아요? 그죠? 네. 그러면은 혜왕님, 엔비디아는 어디까지 올라갈 겁니까? 이거랑 똑같은 질문이에요. 네. 이거는 경험해본 사람이 아는 거예요. 그 사업성에 대한 어떤 영역 확대가 더 이상 추가적으로 진행 안 될 때가 시장의 고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아직은 ING 중이잖아요. 전 세계로 퍼진 중이고 혁신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지는 중이니까 시장이 테크는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네. 아직은 한도를 정할 수 없다 이거죠. 이 주가에 대한 흐름을. 그래서 계속 뭐 반복된 얘기지만 예. 여러분들이 지난 23년도와 24년도는 굉장한 시장에 대한 공부하는 시간이었어요. 왜 이럴 때 주식을 사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여기서 사서 수익을 냈다면 이해를 하시고 예. 안 냈다면 진짜 평생 모르고 또 갈 거예요. 이제 분명히 이제 8월 들어가면요. 여기서 이제 주식 매집하시는 분들 생긴다니까. 저는 이런 게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요, 역사예요. 네. 무조건 생겨요. 이게 버블의 징조예요. 마무리 징조. 그래서 제가 노란톡에 이 얘기를 하라고 했어요. 주변에 혹시 AI 관련해서 주식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나 사도 돼? 라는 질문이 있다면 이 채팅방에 올리라고. 네, 인간 지표. 네, 인간 네. 지표를 좀 확인하기 위해서. 네. 아시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쭉 이야기를 들으면서 계속 생각이 드는 게 왜 증시 격언에 나무를 보기 전에 숲을 봐라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기서 나무는 종목을 뜻하고 숲은 또 시황을 뜻하는데 항상 시황을 먼저 잘 체크를 하고 지금 내가 투자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결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종목들을 잘 살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혜왕 마스터님이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잘 짚어주시고요. 또 현재 시점에서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할지도 공부방에 들어오시게 되면 알려주신다고 하셨는데요. 마스터님 맞죠? 알려주실 거죠? 그럼요. 네, 한 번 더 알겠습니다. 이렇게 네, 약속을 받아봤고요. 그럼 아쉽지만 우리 마스터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저희가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오늘의 핵심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선시대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시황 같은 경우에는 9월의 금리 인하는 사실상 확정된 분위기이며 9월에 통화 정책이 변경된다고 해도 10월 말까지는 시장 랠리가 이어질 것이다 라고 보셨습니다. 다만 연말이 오기 전에 현금화를 해야지만 다가올 매도장에서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보셨습니다. 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3분기 랠리를 통해서 23,000포인트까지는 도달이 가능하니 19,050포인트까지 눌림을 주면서 쉬어갈 때 중소형주가 아닌 빅테크
ETF 위주로 매집하는 것이 유리해 보인다라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또 코스피도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연내 3,000포인트까지는 도달 가능하다고 보셨고요. 다만 미국보다 낮은 한국 기준금리가 외국인 자금을 끌어들이기에는 매력적이지 않기 때문에 추가 상승은 쉽지 않다고 보셨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살펴보고 오셨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해선시대와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으니 이 부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